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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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각자 소개해 주십시오. 네,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다 정신 차려보니 출판사에서 홍보 일을 하고 있는 서문적 독서가 용도사입니다. 서문요? 서문적 독서가. 서문적. 네, 그때 과시적 독서가 그 책이 아하, 있잖아요. 네네. 네. 서문만 읽는 서문적 독서가입니다. 제너럴 리스트를 꿈꾸는 책 만드는 윤희입니다. 예, 저는 팟캐스트 제작하는 불곰 PD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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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책은 제가 골랐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저번에 편집회의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책을 그냥 고민 없이 골라버렸거든요. 사실 두 분에게 조금 죄송한 선택이긴 한데. 전혀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좋았습니다. 네. 일단 책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정유정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네, 지승호 작가님이 이제 정유정 작가를 이제 인터뷰한 책입니다.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혹시 정유정 작가의 소설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분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근데 네네. 쉽지 근데 않은데? 네. 7년의 밤을 네. 이제 출퇴근길이 기니까 예. 그 소설로 책으로 읽지 못했는데 팟캐스트에 KBS 드라마 문학관인가 아무튼 그런 팟캐스트에서 이거를 살짝 각색해서 연출한 그 팟캐스트가 있어. 7년의 밤을 총 30회로 20분 나눈 약간 20회분. 오디오북처럼. 네네네. 네. 그거를 지금 절반 정도 읽고 있는데요. 네. 와 진짜 붉은 PD님 왜 골랐는지 이게 지금 스토리가 절반 정도 갔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각색해서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네 보면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약간 소설이랑 좀 다르게 네네네. 오디오 드라마에 맞게 그렇지, 조금 그렇지. 연출 각색을 한 7년의 밤을 제가 지금 절반 정도 뭔지 알 것 같아요. 듣고 있는데 네. 와 저는 이게 네.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일하면서 듣고 싶어가지고 막 몰래 이어폰 꽂고 막 듣고 이게 뭐 그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네. 쫄깃쫄깃하죠. 정말 네. 대단하던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도 몰랐던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윤희님은 저는 소설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요. 네. 근데 정유정 작가님 책은 읽어본 적이 없고 대신 지승호 인터뷰 책은 한 네네. 3-4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책 제목은 저희가 정유정 이야기를 이야기하다긴 하지만 사실 이 책의 그 어떻게 보면 절반의 주인은 지승호 작가님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경향이 있으신데 사실 이 지승호 작가님도 사실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인터뷰집을 정말 많이 내셨는데 단순히 이게 그냥 어떤 양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하는 리스펙이 아니고요. 제가 이분 책에 굉장히 빠졌던 책은 뭐냐면 거기 책 날개도 있거든요. 소개해 보면 뭐 서민 교수도 했고 뭐 이제 돌아가시는 김수행 교수님도 인터뷰한 적이 있고 뭐 신해철 씨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중에 강신주 박사를 한 게 있었거든요. 맨 얼굴의 철학 당당한 인문학이라고 엄청 두꺼운 인터뷰집인데 제가 이걸 보고 처음에 너무 반해버렸던 거예요. 왜냐면 지승호 작가님이 거의 강신주 씨랑 대등한 수준에서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자기들끼리도 너무 이 대화가 좋고 너무 깊이 있고 막 빠져드는 게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이 쓴 인터뷰론 자기만의 인터뷰론을 그 책으로 쓴 게 있거든요. 지승호의 잠깐만요. 김어준을 인터뷰한 닥치고 정치도 인터뷰집이거든요. 사실 몰랐네요. 저 이제 알았어요. 김어준이 쓴 게 아니에요. 지승호 작가님의 책 중에 마음을 움직이는 인터뷰 특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 이 팟캐스트도 이제 좀 시작하게 되면서 좀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던 찰나에 지승호 작가님이 쓴 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분의 인터뷰 중은 정말 지독하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예를 들어 제가 뭐 용도사님을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용도사님에 대한 모든 걸 다 파악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이분의 인터뷰로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내 준비로 그 사람 마음을 열어야 된다. 쉽게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굉장히 지독한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인터뷰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이분의 좀 그런 글이 좀 더 저는 평가를 많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지금 알았네요. 이게 아마 모든 책에 약간 사인 같은 이 정유정 작가님의 친필 글이 있네요. 1세니까 아마 1세 기념으로 아 그런가요? 한 거 아닐까요? 예. 네, 저도 여기 있는데 저 지금 봤어요. 몰랐는데 1세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도. 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저는 소설 쓰는 일이 늘 어렵고 두렵습니다. 숱하게 좌절하고 초라한 재능에 슬퍼하면서 어찌 써 나갑니다. 아마도겠죠. 아마도 이 책은 저처럼 어렵고 두려운 일을 하면서 좌절하고 슬퍼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어찌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자신이 욕망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네. 친필 뭐 이거 인쇄한 거죠, 근데. 네네 인쇄고 예. 어쨌든 이제 자기 친필을 인쇄한 거죠. 예. 네. 이런 걸도 쓰여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 듣는 7년의 밤을 다 이제 마치면 뭐 28 종의 기원 이런 건 당연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읽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러시군요. 생각이 예. 저 같은 경우는 정유정 작가를 가장 맨 처음에 만나는 것도 저도 7년의 밤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정유정 작가를 몰랐는데 그때 이제 아마 은행나무 출판사도 이 7년의 밤이 보통 소설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마케팅을 하여튼 막 미친 듯이 했거든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군요. 확신이 그랬던 있군요.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예. 사실 그 전까지 저도 소설을 어느 정도 좀 읽는 사람 중에 속했는데 정유정 몰랐거든요. 정유정 작가님을. 7년의 밤이 딱 그때 그러면서 이제 엄청 뜰 때였죠. 저도 그냥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목도 뭔가 좀 약간 그 7년의 밤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나중에 여기 그 에피소드도 있는데 제목은 자기가 안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제목을 무슨 해피 버스데이? 자기는 그렇게 해서 출판사에 갔는데 출판사에서 까였다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제목을 안 믿고 출판사 편집자들의 감을 훨씬 믿는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7년의 밤을 읽었는데 이 책이 소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도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이번 책을 이제 찾아봤던 거죠.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를 보게 됐고 내 심장을 쏴라를 보게 됐던 거죠. 그냥 바로 이어서 저도 막 봤었어요. 일단 작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다 거의 아실 텐데 일단 정유정 작가님은 전라남도 함평에서 태어나셨네요. 보니까 이분이 원래는 간호사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됐기 때문에 간호사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간호사로 5년 그리고 무슨 건강 뭐였지? 보험 심사 평가원 맞나? 거기서 이제 한 9년 정도 심사원으로 그거 꽤 되게 잘 나가는 직업이래요. 그 남편분이 소방관이시거든요. 지금은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남편 연봉보다 2배가 넘었다 막 이러면서 그래 나오는데 그랬다가 이제 이분이 진짜 소설을 너무 쓰고 싶어 그래가지고 직장을 때려치우겠다고 남편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충격 먹을까 봐 되게 걱정했는데 해라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해줬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한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남편분은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아닐까. 작가님이 자기는 돈 관리를 잘 못하신대요. 그래서 남편분이 다 하신대잖아요. 참고로 나왔다 하면 몇십만 부씩 파는 작가님이십니다. 남편분이 대단하시긴 한 것 같아요. 40 넘어서 네. 어쨌든 안정된 직장을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죠 사실. 포기하고 네. 사실 저라도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걱정이 되죠. 네네. 짜증 이런 게 아니고 네. 걱정이 될 수밖에 네네네.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사실은 어마어마한 네. 인물이 나올 줄은.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좀 읽어보셔서 두 분도 좀 어느 정도 조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남편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이거 하게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지 않았을까. 그런, 네. 그래서 이 7년의 밤이 사실 대박이 나면서 이제 그 전에 썼던 제가 마치 그랬던 것처럼 전에 썼던 소설들도 이제 확 또 주목을 받게 되고 그 중에 이제 한 권이 또 영화화 되기도 하는데 물론 영화는 좀 쫄딱 망했습니다. 내 심장을 써란가? 아니 그거 아니구나. 내 심장을 쏴라 영화 제목을 본 것 같은데. 맞아요. 내 심장을 써라. 그 정신병동의 그 이야기인데 이민기랑 걔 누구죠? 아역부터 했던 누구지 걔 이름? 여진구 둘이 나왔는데 네 영화는 저도 봤거든요. 워낙 원작을 좋아하니까 보고 봤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 내 심장을 사라는 원작 극장에서는 안 다루겠네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예. 저는 사실 그 반드시 소설을 원작이 그러니까 영화가 원작 소설을 막 뛰어넘어야 된다. 제대로 구현해야 된다. 이런 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냥 영화는 영화고 그 영화가 잘 빠지면 저는 그게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좀 아닙니다. 내 심장을 사라는 좀 심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책들이 다 조명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출간됐던 7년의 밤 뒤에 출간됐던 28이라는 소설은 한 도시에 인수 공통 전염병이 발생하는 그것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설정으로 전개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잠깐 그 에세이가 하나 나오는데 정유정의 히말라야 인생 방황이라고 히말라야를 이렇게 자기가 후배 작가 한 명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막 여행하는 이야기를. 근데 그것도 참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에세이가. 그다음 나왔던 최근작이 2년 전에 나왔던 종의 기원이죠. 이제 이 종의 기원은 사이코패스의 입장에서 사이코패스의 내면을 화자로 삼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굉장히 멘붕에 많이 빠졌어요. 이게 뭐지? 이 소설은 도대체 뭐지? 우리가 사이코패스를 이해하라는 건가? 막 이러면서. 왜냐면 너무 지독하게 사이코패스의 내면이 그려지니까 약간 그 주인공을 정당화시켜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단편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뭐 문학이 사실 그런 거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컴플레인을 걸 정도로 지독하게 쓰인 소설이 종의 기원이었습니다. 붉은 PD님 개인적으로 칠레의 밤이나 종의 기원 중에서 더 이렇게 꼽으시는 게 있다면? 저는 7년의 밤을 더 좋아하긴 하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28을 가장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네, 7년의 밤은 도리어 좀 지금 좀 읽은 지가 오래된 것도 있지만 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28은 기억이 잘 나요. 혹시 28을 28세 보셨나요? 죄송하고요. 7년의 밤이 당황스럽다. 네. 7년의 밤이 그 독일에서 출간 당시 올해 범죄 소설 탑 10에 들었고 네. 종의 기원은 11개국에서 판권이 팔렸고 영미권에서도 출간된다고 하네요. 네네네. 얼마 전에 CNN인가 어디에서도 좀 올 여름에 주목해야 할 스릴러 소설 5 뭐 이렇게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소개가 됐죠. 미국에서도. 그런 국내 작가가 많지는 않잖아요. 아 그럼요. 뭐 손에 꼽죠. 뭐 그렇게 번역되는 작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김영하 뭐 그렇죠. 한강. 뭐 그 정도죠 사실. 한 손에 꼽겠죠. 네. 그리고 정유정 작가의 책은 그럴만도 한 게 그 어떤 순수 문학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장르 문학에 가까운 소설이다 보니까. 근데 저 전부터 계속 질문하고 싶었는데 네. 순수 문학과 장르 문학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저는 지금 시대에서는 이 구분은 크게 의미를 더 이상 둬선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그냥 통념상 이야기하자면 아무래도 좀 그 문학성이 짙은 뭐랄까요 그런 소설들은 그냥 순수 문학이다 뭐 그렇게 좀 더 문학적이고 문장이 좀 현학적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해석이 더 어려운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일반 독자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더 어려울 수 있겠네요. 순수 문학이. 아무래도 좀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죠. 장르 문학은 좀 더 쉽고 좀 대중적이고. 네, 뭐 쉽다기보다는 대중적이고 내러티브 중심이고 사건 중심이고. 네. 말 그대로 이제 뭐 범죄물이면 범죄물, 스릴러면 스릴러 그런 식으로 장르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정유정 작가의 책은 통념상으로도 봤을 때도 장르 문학에 거의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집에도 나오는데요. 단문 중심의 굉장히 스피디하고 정확한 문장 구사가 이분의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하기 편할 거예요. 다른 문학 일반 소설들보다는. 그리고 이제 워낙 서사가 좋으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언어권의 독자들에게 훨씬 보편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지루한 평일뒤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구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두 분은 혹시 읽으시면서 좀 인상적인 부분 소개해 주시죠. 저는 전문 지식을 공부하는 부분이 좀 많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 쓰기 전에.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김탁환 소설가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그 거짓말이다 관련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김탁한 소설가님이 정말 그 동거차도 팽목항 거기 맨날 가서 만나고 살고 배 타러 다니고 잠수부 계속 인터뷰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하나 사건이 연결되고 캐릭터가 형성되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아 정말 이게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해야지 이게 소설이 뭔가 나오는구나 싶었는데 정유정 작가님 이 글을 인터뷰를 읽으면서도 정말 꼼꼼하게 그것들을 그려내고 이제 모르는 분야가 분명히 많잖아요. 전문적인 분야가 많으니까 공부할 양 그리고 정확히 써야 사실 어설프지 않겠습니까? 특히 범죄물 스릴러 이런 거일수록 그렇죠. 더더욱 더 정확하게 법의학도 알아야 되고 이제 물리 법칙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사건의 어떤 전문 지식을 익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습관들이 어떤 준비를 하는 태도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역시 꼼꼼하게 잘 쓰려면 어쨌든 기본 지식과 다량의 독서가 어쨌든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글을 쓸 수 없구나라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익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간을 설정하고 인물들의 어떤 캐릭터를 부여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퇴근 후 글쓰기를 꿈꾸고 이제 어찌 되었든 어떤 그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등단의 방법이 다양해졌지만 어쨌든 그 등단을 꿈꾸는 이제 뭐 백수든 아니면 직장인이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쨌든 그 작가를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분명히 이 인터뷰를 읽으면서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정유정 작가의 창작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좀 따져가면서 그 창작의 어떤 그 기술이나 방법적인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승호 작가님도 아니 이거 당신 영업 비밀을 다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냐 했는데 뭐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그래서 이제 그 사전 취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우리가 왜 소설가들이 어떻게 소설을 쓸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나 이런 데 보면 천재 작가들이 막 방탕하고 막 이렇게 머리 막 이렇게 돼가지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저 도스토옙스키.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으니까 갑자기 이제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돈 때문에 펜을 드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저에겐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좀 그런 천재성 혹은 뭐 하여튼 그런 삶의 급박함 뭐 막 그런 것들이 막 얽혀가지고 막 혼을 막 넋이 나간 것처럼 이렇게 쓰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유정 작가는 철저히 배격하는 거죠. 절대 한 번도 영감에 의해서 그렇게 막 또 뭔가 떠올라서 써본 적이 없고 완전 100% 철저한 창작, 철저한 작업, 철저한 준비, 그 구상 이것을 통한 이렇게 100%를 통과해야 그만큼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를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이분이 이제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른 작가분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런 거예요. 몇 그렇죠.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사전 조사가 굉장히 치밀해지고 치밀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해당 전문가를 찾아가서 미처 이제 책이나 얻을 수 없는 지식들을 이제 세부적인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그리고 속된 표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이제 가끔 이제 회사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특유의 용어들 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만약에 그런 장면이 담겨 있을 때 특히 뭐 이제 건축 용어들은 다 일본 말이고 이제 출판 용어들도 사실 일본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특유의 용어를 이제 구현하지 못하면 사실 그 어떤 세부적인 어떤 인물의 캐릭터를 살리거나 상황을 떨어지죠. 그쵸, 상황을 살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그런 전문적인 조사라든지 공부를 해야 결국에는 정확히 구사해야 맞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소설의 한 포인트, 소설 쓰기 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래서 김중혁 작가 같은 분은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취재를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세히 잘 알게 되니까 아예 그걸로 에세이를 쓰시기도 해요. 그래서 뭐 메이드 인 공장, 뭐 공장 취재기를 바탕으로 해서 막 그런 에세이도 쓰고 막 그렇죠.
저는 네. 이 그 이제 인터뷰 좀 이 책의 서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정유정 작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 같은 걸 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정유정 작가님이 수간호사 시절에는 약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업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리고 이제 인생을 통틀어서 자기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는지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으로 눈먼 어부랑 어머니 이렇게 두 명을 꼽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죽음이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제 그 경험이었고 거기로 인해서 어떤 죽음에 대한 이제 그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사고가 많이 확장되고 뭔가 전복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7년의 밤을 저는 지금 이제 듣고 이제 각색된 거를 들으면서 이분이 그 어떤 자신의 세계가 파괴되는 인물들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악의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을 되게 이렇게 집중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자기 가까이 있는 이제 어머니의 죽음이라고 한 어머니의 부재랑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겪었던 아주 독특한 어떤 나이 늙은 눈먼 이제 어부라고 하는 자기의 경험 세계 안에서 그것을 녹여서 소설로 쓴다는 게 약간 이분이 이제 아까 불곰피님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이 영업 기밀을 알려준다는 생각이 근데 영업 기밀은 알려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왜냐면 정유정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글이라는 방금 조사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아 소설가는 타고나는 건가? 이 생각에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는다고 해서 제2의 정유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첨자운 되고 도움은 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이 뭔가가 되게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분이 독서의 힘을 되게 강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생물학, 동물학, 심리학 책을 많이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다독을 되게 강조하세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경험을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냥 태생적인 이 정유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디테일과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통찰이 있지 않나. 이거 인터뷰 좀 읽으면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7년의 밤을 좀 들여다보셔서 아시겠지만 범상치 않잖아요. 그 내용 자체도 그렇고 흐름 자체도 그렇고 서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정유정 작가의 소설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그런 느낌을 역시 받으실 거예요. 이 작가는 뭔가 좀 다른데? 이런 느낌. 작가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찬사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작가도 뭔가 우리랑 되게 다를 것 같은 그 작가도 사실은 철저히 기본기와 수련과 연마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기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이런 소설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도 천재성에 의거하는 게 아니라 그 굉장한 그 연마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여기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소설가는 여기에 시체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시체를 안겨줘야 된다 독자에게. 그렇죠. 근데 진짜 그런 완전 표현도, 완전 체험적인 소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그러잖아요. 형용사 부사를 통해서 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소설은 묘사를 해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그런 대목도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막 스릴러물이나 그런 공포물을 보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책 보면서 막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죠. 저도 별로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리액션이 센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저 이분 소설을 보면서 했잖아요. 막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을 몰입시키는 문장을 쓰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지금 쓰시고 있는 거는 판타지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처음 해보는 도전이라서 되게 두렵지만 설레기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아마 내년쯤에 출간이 될 거라고 하니까 또 저는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또 요즘 그 드라마 중에 왕자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뒤늦게 빠져가지고 또 판타지 하니까 제가 또 눈이 또 번쩍 뜨이고 막 이랬습니다. 네, 하여튼 정유정 작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은 선물이 되는 책이고
또 소설가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당연히 엄청난 좋은 가이드라고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정유정을 잘 모르셨어도 이 책을 만약에 읽으셨으면 정유정 작가의 작품이 뭔지 한번 이렇게 보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정유정 입문서 같은 생각도 들고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녹음을 몰아서 모여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도 한 2, 3회분 녹음 남아있는데 저 솔직한 심정은 네. 빨리 집에 가면서 춘향의 밤을 듣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고의 찬사네요. 네, 정말. 네. 네. 세령아! 이러면서. 네, 스포일러 아닙니다. 아, 저도 7년의 밤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정말. 텍스트로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네. 그래야겠습니다. 40 넘어 등단하셨잖아요. 네네네. 저는 소설을 쓰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데 어쨌든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거든요. 네. 근데 되게 용기가 됐어요. 40 넘어서 등단하셨다는 게 네. 제가 벌써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해볼까 뭐 이런 생각. 이분이 처음에 그 하이텔 라우누리 이런 어떤 통신 시절에 한번 되나 하고 소설을 인터넷에 올려봤는데 이제 그때 스타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해서 공모작에 11번인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거의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뭐 포기하지 않고 막 이런 네. 되게 그 자기 승리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나도 글을 뭐 써볼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사실 또 글 쓰긴 또 근성의 문제가 또 크잖아요. 귀찮고 이러면 또 안 쓰게 되고 먼저 지레 겁먹고 포기하게 되는 게 글쓰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압니까? 저희 셋 중에 또 한 명 네. 스타 작가 돼가지고 왜 서로 눈을 피하지? 뭐죠 이거?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정유정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정유정 지승호 작가 편은 이 책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